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2차 단수 공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총 25명이 단수 후보자로 정해졌는데 주목되는 지역, 인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 지역구 의원이 지역으로 가지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계양을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원희룡 전 장관 간의 이른바 명룡대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거의 성사됐다고 봐야 하죠. 왜냐하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선거구제를 했으면 네. 비례로 빠질 가능성이 조금 있었는데 그때 아무래도 준연동형 비례제를 선택하면서 아마 이제 비례로 빠지는 수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사람 간의 어떤 명령대전은 현실화됐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네. 이제 이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견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출마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한테는 좀 불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약간 스토킹 캠페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하지만 좀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도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리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유동규 씨가 계속 끝까지 완주한다면 보수의 표가 분열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좀 후보 단일화라든가 이런 것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또 정광훈 목사, 이 네. 자유통일당의 어떤 총재를 맡고 있는 정광훈 목사하고 다시 또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이 후보를 사퇴하는 조건으로 원희룡 장관과의 어떤 공동유세나 이런 데 또 끼워주기를 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 장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스팔트 보수 그 사람들하고 또 손을 잡고 뭘 하고 거기다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의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이 대장동과 관련된 범죄 혐의자고 또 피고인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원희룡 전 장관이 맞닥뜨리게 될 딜레마적인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계양을에 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의 출마가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이 부분하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계양에 그대로 출마할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은 네. 거의 99%는 개항에 출마하겠죠. 단 1%가 남아 있는 것은 전체적인 선거를 위해서 본인이 민심의 바다에 본인 스스로를 제물로 던지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총선 전반에는 거대한 파장이 일어날 것이고 총선 승리에 아주 거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1%가 저는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저는 개항에 출마하는 게 원희룡 전 장관한테 별로 도움이 저는 안 될 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기본적으로 민주당 텃밭인데 다 안단 말이죠. 이걸 차분하게 설득하는 것과 막 시끄럽게 막 극우 보수 하듯이 시끄럽게 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러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설득 당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저쪽 얘기는 듣기도 싫어. 네.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귀가 안 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대로 똘똘 뭉치면 그냥 그대로 가서 이재명 대표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동규 본부장이 원희룡 장관한테는 굉장히 이게 뭐랄까 득이 안 되면서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계양을 상황 짚어봤는데요. 또 주목할 만한 곳이 경기 남양주 병의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그리고 경기 성남 수정의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를 자처한 네. 후보들이거든요. 일단은 민주당이 가장 약한 고리가 사실 이재명 대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정 지지도가 거의 60% 오르내리는 그런 부정평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 또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달려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국민의힘이 좀 찝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전체적인 어떤 총선판, 어떤 공천 전략이 보면 저 영남권에서는 부산, 경남권에서 중진들 험지 출마, 네.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한강 벨트, 그리고 수원에서는 이제 이른바 반도체 벨트 형성하면서 또 하나의 벨트가 바로 이재명 벨트가 지금 만들어진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국민의힘 어떤 총선 전략, 어떤 총선판을 짜가는 전략이 굉장히 좀 정교하게 되어가고 있다. 그런 부분이 들고요. 그렇게 좀 보입니다. 예. 민주당의 약한 골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거라면 굉장히 패착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비호감 이거는 이미 다 결집이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사감이 굉장히 큰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감을 드러내면서 공격한다. 중도층이 움직이겠습니까? 중도층 소구력은 그렇게 갖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패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거보다는 중앙에서 한동훈 장관이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담아가지고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후보들을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한 전략인데 이걸 완전히 이재명 대표 사감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을 배치한다. 그러면 그 지역은요, 제가 볼 때는 그 중앙에서 어떤 전략을 써도 먹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중도층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과 삶과 직결된 정권 심판으로 더 갈 가능성이 크죠. 네. 네, 수원 벨트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 5개 지역구 모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싹쓸이한 지역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약 발표를 위해서 수원을 직접 찾아갈 정도로 수원 지역을 공략하는 데 지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원 지역 3곳이 단수 후보가 발표가 됐는데 박문규 전 장관, 이수정 경기대 교수, 그리고 김현준 전 국세청장입니다. 3명 모두 단수로 추천됐는데 3명 모두 정치 신인이라는 또 특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새 인물이고요. 네. 어쨌든 정통 관리 오래 하셨고 또 우리 경기대 우리 범죄학과 교수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인지도 굉장히 높은 네.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원에서 굉장히 힘든데 사실 전체 이제 이 경기도의 한 59개 선거구를 판세를 좌우하는 게 이 수원 벨트입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지금 새 인물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우리 국민의힘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어벤져스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저 세 분에게 그리고 또 이제 고동진 그때 인재 영입된 네. 삼성전자 사장 같은 경우에도 저기 같이 투입이 된다면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인 수원에 정치 신인을 좀 내세우는 전략, 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정치 신인 전략인지는 제가 잘 모르는 게 저는 이제 수원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박문규 장관, 그다음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이분들은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게 수원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이슈와는 별개로 지역에서 잘 큰 인물, 그래서 인물론으로 승부를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두 사람은. 그러면은 이쪽의 패키지를 어떤 쪽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지역에서 잘 큰 사람들이 지역의 애정을 가지고 돌아와서 헌신하고 그러겠다라고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이원모 전 용산의 그 인사비서관 이 지금 거론이 또 되잖아요. 그러면 이원모 비서관이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 정권에서 일을 하고 주축이었던 사람들로 이게 패키지가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려고 하는지 제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수원 사람으로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원모 비서관은 이쪽에 배치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수정 교수도 좀 약간 튀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그 패키지의 브랜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수원은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은 그 구조가 굉장히 민주당 성향의 젊은 층이 많이 사는 곳이기 네. 때문에 그런 브랜드화가 안 되면은 굉장히 공략하기 쉽지 않은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까지는 대통령실 출신 중에 단수 공천을 받은 사람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있었습니다. 경기 의정부 갑의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인데요. 이 지역에 출마한 비례대표 최영희 의원은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컷오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어제 1차 발표 때를 보면요. 일단 이번 공천 기준이 크게 인지도, 그다음 경쟁력, 그다음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거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어떤 용산 윤심 공천 논란을 최대한 좀 억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떤 우리 용산 참모 출신들이 하나도 단수 추천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전희경 전 의원이 보면 의정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과거에 일단 굉장히 보수 여전사로 굉장히 조금 국민적 인지도를 올려놓은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최영희 의원하고의 어떤 경쟁력, 특히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왜냐하면 최영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희경 전 의원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 좀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전희경 전 의원이 오늘 전격적으로 단수 공천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현역 의원 대신에 이제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이 단수 공천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잘 알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 지역 자체가 국민의힘에 그렇게 유리한 지역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뭐 공천을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조언 쪽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경선을 하는 게 두 분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지역에서 어떤 컨벤션 효과라든가 뭐 이렇게 좀 들썩들썩하면서 뭐 마케팅 측면에서 노이즈 마케팅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선의의 경쟁을 보여주면 클린 경쟁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좀 만드는 것이 본선에서는 좀 더 흥행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기 전에 국민의힘 위성정당 얘기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당초 오늘 출범할 예정이었는데 23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도 사실 이른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총선에서 앞번호를 좀 얻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을 좀 보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같은 일들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이 현역 의원을 어떻게 배치할지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밝혔는데 교수님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도 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들이 윗번호를 좀 얻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을 좀 보내려고 할 텐데 어떤 의원들을 여기로 보낼 것이냐 이것도 좀 상당히 고려해야 될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네. 뭐 컷오프된 의원들을 설득해서 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출범하기로 했던 게 한 일주일 정도 늦춰진 거는 단순한 뭐 실무적인 문제일 것 같고요. 네. 단지 이번에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21대 총선 때는 너무 급하게 만들다 네. 보니까 아마 그때 우리 비례의원 명단을 갖고 뭐 한성교 대표에서 갑자기 원효철 대표로 바뀌는 그런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위성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하고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는 총장하고 그다음 의원수인데 결국은 국민의힘이 번호 2번을 맡기 때문에 거기서 두 번째 칸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없고 이제 번호가 3번, 4번이 되니까 아마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에 4번을 받게 될 텐데 그 두 번째 칸은 결국은 그만큼의 숫자는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숫자를 보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오늘 이제 최영희 의원 정도만 컷오프가 됐고 네. 아직은 뭐 컷오프된 의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어떤 의원들이 저 위성정당에 보내게 될지는 아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컷오프된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죠. 일단은 제3지대에서 또 신당이 있기 때문에 컷오프된 의원들은 이곳으로도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례정당의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 부분 고심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당이잖아요. 네, 여당은 뭐 공공기관에 뭐 보낼 수도 있고 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고민은 상대적으로 야당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공천 과정에 있어서 현역 의원들을 그렇게 빠르게 정리하기가 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특히나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빠르게 정리를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갈지 뭐 보낼 때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네. 데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게 늦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3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단수 지역구는 10곳, 경선 지역구는 14곳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중진 의원들을 사출해서 전진 배치한 낙동강 벨트에 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단수 공천한 게 눈에 띄는데요. 이로써 지금 대진표가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양산을에서 김두관, 김태호 의원이 또 김해을에서 김정호, 조혜진 의원이 맞붙을 걸로 보이는데요. 낙동강 벨트가 다시 뜨거워진 걸로 보입니다. 아유, 엄청 뜨거워졌죠.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역을 추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볼모지에서 굉장히 힘들게 현역이 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 당을 위해서 굉장히 뭐랄까 기여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바꾸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바꾸려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와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현역이 나간 거, 민주당에서는 현역이 나간 건 제가 볼 때는 당연해 보이고요. 예. 근데 여당에서는 기존의 뭐랄까 신인보다는 힘 있는 중진들이 왔잖아요. 그럼 힘 있는 중진들이 오면은 굉장히 경쟁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 발전론을 내걸 수가 있어요. 힘 있는 여당의 중진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지역에서는 꽤 그게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경쟁이 이 지역들은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예, 김철환 교수께서는 이 낙동강 벨트 공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김태호 의원하고 김도관 의원은 정말 해볼 만한 게요. 이 김해 그러니까 이 양산을이 보면 지난 20대, 21대 그러니까 두 번 선거구에서 보면 김도관 의원이 겨우 한 2,000표 차로 겨우 이겼거든요. 네, 교수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민주당에서 전략공관위가 4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지금 전략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 후보자. 둘째, 인천 부평구 갑 여기 이제 14호인 노정명 후보자. 셋째, 울산 남구 갑의 7호 전은수 후보자. 넷째, 부산 사을의 인재영입 2호인 이재성 후보자. 네 분에 대해서 의결 후에 당 대표께 보고하였고 향후 당원 당규에 의거해서 최고위원 의결 및 당무의 인준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번 아직 의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언론인들이 좀 많은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몇 가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네, 민주당 전략 공천 결과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 4명이 발표가 됐는데 서울 강남을의 강청희 후보, 부평 갑의 노종면 후보, 울산 남구 갑의 전은수 후보, 부산 사을의 이재성 후보가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앞서서 교수님께서 지금 낙동강 벨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셨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이 부분 살짝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4명 전략 공천이 됐는데 영입 인재라는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 영입 인재도 네. 불구하고 이번에 아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양당을 통틀어 그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에서 그러니까 인재 영입된 분들이 좀 양지로 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22대는 보니까 조금 특징이 다 험지로 좀 어려운 데 가서 네. 아마 나름대로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금 더 특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인재를 영입했다 하면 인재를 잘 쓰려는 배려가 존재해야 되는데 사실상 부평을 빼놓고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곳들에 험지에 지금 신인들을 배치한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결기를 높이 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먼저 발표한 이유가 뭘까? 저는 좀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의 공천과 지금 계속 비교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코드가 헌신이잖아요, 헌신. 근데 민주당은 헌신을 먼저 하고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친명계가 헌신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영입을 굉장히 그냥 소비적으로 공천한다 이런 느낌 없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분들은 잘 갈 것 같은 좋은 곳으로 갈 것 같은 느낌 하에서 만약에 이게 먼저 발표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공천에 논란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전략 공천인데 전략적 고려를 많이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발표됐던 전략공천, 민주당의 전략공천 결과에 대해서 짚어봤고 낙동강 벨트에 대해서 교수님 지금 대진표가 완성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김태호 의원하고 네. 김도관 의원은 두 분 다 경남지사를 다 역임하신 분들이고요.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조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양산을의 선거 결과를 보면 20대하고 21대 총선에서 김도관 의원이 약간 무명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에 비해서 한 2,000표밖에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김태호 의원이 가게 되면 정말 해볼 만한 게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김태호 의원이 이번에 김도관 후보를 좀 잡으면 네. 꺾고 만약 이기게 되면 아마 2027년도에 대선 잠룡으로 거듭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한편으로 볼 땐 그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곤란한 사정이 생긴 게 당에서는 험지 출마를
주문을 했고 본인이 이걸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그 김해라는 지역이 자기가 아니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방에 내려가면 소위 말해서 그 소지역주의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김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총선을 준비해 오던 한 8, 9분의 어떤 우리 예비 후보들 그리고 당원들이 지금 조혜진 의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지금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경선인데 경선을 하지 않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본선 선거에 공천을 받아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선거를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근데 경선을 하게 되면 사실 경선 결과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뭐 최고위원을 했던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때 대구에서 빼서 우리 서울 중랑을에 보냈더니 경선을 했거든요. 그때 그 경선에서 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선을 시키기도 그렇다고 당원들이 반발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험지로 보내기도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 대전이 성립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연일 인적 쇄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학진 전 의원은요, 비선 조직에서 후보 적합도 조사 수치를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당의 공식 조사 결과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발을 관리를 잘해야 공천이 그 부작용이 적은 거거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그 반발을 그 제압할 수 있는 명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경선 과정의 기록이 공정하고 투명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들고 가서 문학진 의원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럼 뭐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당대표가 그냥 만약에 연락을 한다면 당연히 반발을 할 것이고 반발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본인에게 먼저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진실 게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럼 진실 게임으로 가면은 승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공천이 굉장히 시끄러워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컷오프 탈락자, 경선 탈락자 내지는 뭐 컷오프 탈락자의 반발 관리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어떤 반발을 억제하는 관리 측면에서는 공정한 기록, 투명한 기록을 가지고 뭐 이거를 뭐 최악의 경우는 공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그 당사자한테 충분히 보여줘서 그 설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그런 기록이 필요한데 아직 반발 관리 측면에서 유능하지 못한 면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처음 치러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 선거를 지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어떤 리더십, 어떤 정치 미숙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선거가 한 2달도 남지 않았는데 저런 내부 반발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급하게 아마 문학진 전 의원하고는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아마 잘 설득하고 그러면 주저앉힐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좀 착각한 건데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미숙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히 공천권을 가진 당 대표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것들이 조금 오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지금 문학진 전 의원이 계속적으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개인물 뭐 면담을 해서라도 보여주든지 어떤 형태로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 또는 이재명 대표 어떤 내부 교통 정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고 계속적으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계속적으로 뭐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문학진 전 의원에게 직접 불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에 새술은 새부대라는 글을 올렸고 또 최고위에서는 장강의 뒷물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대적인 강도 높은 규모의 좀 인적 쇄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어제 인재근 의원 그러니까 도봉에서 3선을 한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를 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적 쇄신에 나서는 것을 놓고서 당내에서 비명계 특히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것이 비명계에게만 좀 집중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친명계에도 이런 인적 쇄신의 칼날을 좀 들이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과연 이 인적 쇄신의 칼날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에게만 좀 쏠린다면 당내 갈등이 당연히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친명으로 분류되는
중진 의원들은 좀 어떻게 될 것이냐 관심 쏠리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일종의 개혁이잖아요. 개혁은 항상 거센 반발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반발을 제어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했다. 그래서 네. 반발의 명분을 없애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먼저 희생을 통해서 도덕적 우위를 확보해가지고 그 도덕적 우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자기 희생적 모습이 먼저 보여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 희생을 못한다면 측근들의 어떤 희생 읍참마속이라고 네. 하죠. 읍참마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내가 내 살도 이렇게 도려낸다라는 걸 보여줘서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지 않는 한은 이 반발을 쉽게 제어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이나 측근들의 희생을 통해서 도덕적 우위를 좀 가져야 된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좀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물갈이에 좀 나설 수 있는 여력이 넓어졌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라든지 측근들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도덕적 우위를 갖는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부분도 아마 전략적으로 고려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처음 지휘하다 보니까 이 공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구는 253개 딱 수요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그 내부 압력은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사실은 21대 총선 때 지금 민주당에서 한 180석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또 지난 지방선거 때는 단체장들 왕창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하는 수요는 많은데 그것들을 일찍적으로 내부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빼내지를 못하게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곳곳에서 아마 단체장들이나 아니면 현역 의원들 컷오프 시키는 과정에 대부분이 반발을 하고 아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굉장히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보면 지금 윤영찬 의원이 그러니까 친문계의 어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 윤영찬 의원이 원래 탈당하기로 했다가 다시 당에 잔류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줬거든요. 그때 보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포함해서 이번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당권에 친문계가 전체적으로 함께해서 이제 이 당권을 찾아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친문에서 친명으로 주류 교체를 해야 자기가 총선 이후에 이루어지는 어떤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당권을 사수하는 그런 굉장히 절박한 처지에 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뭐 총선 결국은 어느 정도 친문을 솎아내는 그리고 이제 친명으로 주류로 교체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보여주기식 친명의 어떤 일부 희생은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아마 이번 총선이 좀 전개되면서 제가 볼 때 상당한 앞으로 내부 진통과 어떤 반발이 좀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거기서 컷오프된 사람들은 결국은 뭐 이낙연의 개혁신당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뇌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현 지역구인 마포갑에서 5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좀 난감한 사람인데요. 제가 이분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사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일 수 있지만 어쨌든 뇌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 재판 중이세요. 그럼 공인은 공적 책임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적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예? 그래서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도 너무 뭐 뻔뻔해지거나 도덕적인 수준을 낮추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공적 책임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뭐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이시라고 하더라도 공적 책임을 먼저 생각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좀 후배로서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쉽다는 평을 해주셨는데요. 김철환 교수께서는 네, 어떻게 저도 뭐 평가하십니까? 동의하고요. 사실은 본인이 그 처음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는 본인이 받지 않았다. 이거 검찰의 조작 수사다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소가 되고 재판을 가는 과정에 본인이 받았다는 사실을 벌써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이제 민주당에서 보호해야 될 가치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공천 신청하는 것까지는 자유겠지만 아마 뭐 민주당에서 좀 전략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만약에 노웅래 의원을 공천한다면 국민의힘으로 볼 때는 진짜 뜻하지 않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굉장히 어떤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그 밑에 노웅래 의원이라든가 어떤 뭐 동봉투수 의원 또 온로비 의원 이런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공천이 되면 전체적으로 민주당 이미지가 부패 정당의 이미지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게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아마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뭐 예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장동식 공천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당이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출마하는데 자기는 안 나가겠다 이런 생각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모든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서 비롯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진 의원인가요? 그분이 올린 페북을 봤는데요. 이름도 모르는 경기도 출신의 측근 인사를 내리꽂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제끼는 거잖아요. 그것도 직접 나서서. 당의 공천을 대장동 다루듯이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고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 또 강도 높게 반박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판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직 자기 힘 조절을 할 줄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이 아이를 만약에 이 정도 툭 치면 괜찮겠지라고 해서 툭 치는 경우에 어른의 힘으로 치면 아이는 굉장히 심하게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접니다. 야당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힘 조절을 못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야당하고는 협치가 불가능해집니다. 그 정도의 힘을 가진 위치라는 걸 좀 생각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굉장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한 부분을 좀 들어서 이 부분을 비판한다면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반발을 무마할 때의 워딩을 보세요. 이분이 굉장히 헌신과 네. 기여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가슴이 되게 아픈데도 우리의 공천 기준은 이거고 이거를 국민한테 내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공천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게 훨씬 울림이 있는 거예요. 당대표면은 그 정도의 관리를 하시고 좀 약간 거칠거나 약간 조롱적이거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뭐랄까 비중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맡겨놓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예. 네, 교수님. 일단 뭐 나날이 이제 뭐 발언의 강도가 세지고 계셔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총선 전략으로는 조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민주당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이재명 대표거든요. 이재명 대표 리더십,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때리면서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계속 국민들에게 확산시켜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대장동을 끼워 넣은 게 아마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정가 사범에 지금 대장동, 백현동에서 걸려 있는 기소된 사건도 7건이 이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좀 부패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이 결국은 노웅래 전 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어떤 기소된 의원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공적 마인드 이런 것들이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결국 문학진 전 의원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인의 측근 인사들을 꽂으려고 하는 건 결국 측근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벌어진 대장동이라는 거 빗대고 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볼 때는 아마 이번 대장동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립과 이재명 대표 때리기는 아마 제가 볼 때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 근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양당에 지금 짜증을 내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하면 지지층은 환호를 하죠. 그럼 중도층도 환호를 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번 선거는 중도층을 타겟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중도층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분들이 갈등과 분열, 거기에서 양산되는 증오와 혐오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더 조장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면 그걸 누가 지도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삶의 미래, 정치의 발전,
이런 거는 아량곳하지 네. 않는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중도층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중도를 공략하려면 조금 더 품격을 보여주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개혁신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이 공천관리위원장 후보군을 3명 안팎으로 압축하고 다음 주쯤에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등판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께서 뭐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른의 그 언어 습관이 그렇게 툭툭 던지는 그런 면이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데 관심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정말로 관심 없는지 그건 좀 봐야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기존에 묵은 거, 낡은 거를 쳐내는 역할을 잘하세요. 근데 여기는 뭐 묵고 낡은 게 없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보여주셨던 매직이 별로 이제 통하는 환경이 아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으로 등판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등판을 한다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등판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제로라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중요시하는 명분과 실리 둘 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 이준석 신당을 만들 때 이준석 대표에게 조언했다는 것이 자강론을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스스로 이준석의 정치를 하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고, 또 필요하다면 금태섭 전 의원 또는 그다음에 뭐 조홍천 의원까지는 되지만 이낙연 전 총리하고의 합당은 절대로 안 된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거는 사실 구시대 정치와의 단절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불편하고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꺼내는 거. 예를 들면 뭐 무임승차 폐지라든가 또는 뭐 여성 어떤 병역 의무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꺼내면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뭐 민감하고 불편하고 듣기 거부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또 국민들이 또 어떤 세대들이 환호해왔는데 지금 갑자기 뭐 딸꽃탈은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총리하고 손을 잡음으로써 다시 보면 구정차하고 다시 연결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주의를 줬는데 그게 합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할 가능성이 좀 낮아졌고요. 두 번째는 그 김종인 위원장 특징이 조금 양당, 큰 기성정당에 참여해서 어떤 본인이 전체적인 공천 주도권을 쥐고 그리고 그걸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보상이나 정치적 실리를 꼭 챙겨갔었습니다. 옛날에 보면 민주당이 그때 공천에 참여하고 본인이 비례대표를 1번을 받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개혁신당 쪽에 가보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보다는 새로운 인물이 지금 영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어떤 컷오프된 의원들만 지금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가더라도 심사를 할 만한 새로운 인물 또 새로운 인재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개혁신당에 가서 어떤 후견인 노릇 또는 보모 노릇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강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명분도 없고 또 얻을 수 있는 실리도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성 매우 낮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저도 전망하십니까?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는 보지만 그 이유가 지금 뭐 실리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연세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는 직접 하는 정치는 안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선배로서 후배들이 잘 되라고 할 수는 자원봉사적 성격에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맞는다면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보여준 성과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고 그거에 맞춰서 눈높이를 기대를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박원석 의원께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김종인 매직이 통할 환경이 아니다. 이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평론가인 제가 할 얘기지 박원석 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하면은 이거는요, 잘못하면 김종인 위원장한테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올 가능성이 0.1%라도 있다면 정치인은 보세요. 5개의 제3지대가 하나로 합쳐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저도 굉장히 긴밀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막 관찰하고 그랬던 사람인데도 저는 안 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었거든요.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놔야지 본인이 그 해당자인데 미리 닫아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거는 똑똑한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의 어떤
자기 발목 잡기 같은 거거든요. 제가 보면은 이준석 대표도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굉장히 훌륭한 미래의 정치적 자산인데 그런 부분은 저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바라보는 부분인데 박원석 의원께서는 저보다도 선배신데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개혁신당 어제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던 양정숙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이로써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 모두 5명이 됐는데 그리고 친이낙연계로 꼽히면서 5선 중진인 민주당 서른 의원 영입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당시에 이낙연 후보를 도와서 전방에서 뛰었던 인물로 유명하기 때문에 과연 서른 의원이 개혁신당으로 합류할 것이냐, 이 선택에 대해서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달려 있겠죠. 뭐 본인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본인이 만약에 거기에서 제외되거나 낙오된다면 뭐 당연히 제3제대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뭐랄까 뭐 누군가가 뭐 너무 앞서서 이야기를 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 제3지대의 보좌진이나 참모들 중에 한 분이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 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했고 취재 경쟁에 의해서 이것이 보도가 너무 이르게 됐다 내지는 과도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답으로 돌아가면 공천 과정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말한 대로 그 반발을 제어할 정도의 기록이나 명분을 가지고 그 반발을 꺾지 못한다면 당연히 제3지대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 민주당 공천 과정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신데 서른 의원이 개혁신당으로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개혁신당으로 모두 모여서 개혁신당 현역 의원 5명이 모두 민주당 출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심이 민주당 출신들에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개혁신당의 주류 시각은 기존 개혁신당 당원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출신으로 무게중심이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좀 선을 그는 모습으로도 보이는데 어떻게 좀 제가 볼 해석하십니까? 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원했던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은 가져가지만 이준석 대표가 계속 고립돼가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5명의 의원이 들어오고 거기에 지금 수장을 이낙연 전 총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꼬마 민주당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는 컷오프된 의원들이 이제 이준석 이 개혁신당에 가기는 곤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계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하나도 안 오고 민주당에서 컷오프된 의원들만 오게 되면 이건 꼬마 민주당으로 변해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이준석 대표가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이준석 대표하고 초창기에 그러니까 개혁신당 처음 할 때 같이 했던 당원들의 있던 탈당 러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이낙연계라고 하지만 이낙연 전 총리를 도울 것 같았으면 벌써 탈당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 탈당할 것처럼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아마 그런 신호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면서 아마 선별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볼 때 제가 볼 때 친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뭐 이번에 공천 탈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서 이낙연계라고 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현재 선별적인 구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 못 받게 되면 아마 탈당할 가능성도 있는데 아마 컷오프된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이 개혁신당으로 가는 부분들은 아마 수도권이냐 아니면 호남 출신이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겁니다. 수도권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민주당 3파전이 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에만 어부지리를 주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출마를 좀 자제할 수도 있고요. 단지 호남 쪽의 의원들은 이낙연 전 총리가 만약에 호남에 출마하게 된다면 거기서 2016년도 안철수 국민의당과 같은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개혁신당행을 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민주당 출신 현역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컷오프되더라도 너무 힘든 환경이 됐다 이렇게 분석해 주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3지대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시대에 어떤 논법으로 만약에 전개가 되잖아요. 성공할 수 없어요. 여기에는 명확한 시대 정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구정치, 새정치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새정치는 뭐냐면요. 국민들이 원하는 양당 기득권 강화, 패권주의, 그다음에 대결의 정치, 상대를 악마하는 정치 이거를 해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의 본령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가달라는 거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갈등을 조장시켜가지고 갈등을 조장시키면 갈등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국민들인데 피해는 그 사람들이 다 있지만 다 입으면서 그 이익은 수혜는 누가 보죠? 결국은 본인들한테 오는 지지로 정치인들만 보는 지금 상황을 해소하라는 게 시대 정신이고 그 시대 정신을 그 뭐랄까요? 완결하면 그것이 새 정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무슨 민주당, 이낙연,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민주계고 구정치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치의 이미지는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구정치와 손잡은 것이다. 이렇게 그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상대 진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다. 다양한 세력들이 자기 욕심 안 내고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의 원호원인 민주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정당 민주주의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다면 저는 제3지대는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내고 서로 물어뜯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순간 저기는 거의 한 자리 의석도 하기 힘든 정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